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빚을 지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을 누가 빌려줬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죠.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가 떠안은 빚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략 430경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인류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가치의 3배를 훌쩍 넘어선 수준입니다. 월급쟁이가 수입의 3배에 달하는 빚을 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천문학적인 금액 뒤에 숨겨진 놀라운 메커니즘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받아들이는 금융체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쳐져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 그 돈이 단순히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미국 최대 채권 보유국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놀랍게도 미국 국채의 약 70%가량은 미국 내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리는 형국인 셈이죠. 이런 기이한 구조가 작동하는 이유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설계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그걸 단순히 보관만 하지 않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여러 곳에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 채권은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미국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현재 약 2조 달러 규모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자금은 애초에 어디서 왔을까요? 은행이 고객 예금을 빌려주는 거라면 그 예금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현대 화폐 시스템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은행이 대출할 때 기존 예금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새로운 돈이 창조되는 겁니다. 누군가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은행은 다른 고객의 예금 1억을 뺏어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 숫자를 입력해 그 사람 계좌에 1억을 만들어 넣습니다. 동시에 부채 항목에도 1억을 기록하죠. 이렇게 해서 경제 전체에 1억 원어치 새 돈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 창조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대출을 통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영국 중앙은행 연구에 따르면 현대 경제에서 유통되는 돈의 95%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현금은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국가 단위로 확대하면 430경 원 미스터리의 실체가 보입니다. 세계 각국이 진 빚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던 돈이 아니라 빌리는 그 순간 새롭게 창조된 화폐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돈은 다시 금융 시스템을 타고 흐르면서 더 많은 부채를 낳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만드는 건 일종의 자기 증식 생태계입니다. 정부가 채권을 내놓아 자금을 끌어모으고 그 돈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한편으로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불하는데 이 이자 수익은 다시 투자자들의 여유 자금이 되어 또 다른 채권 매입으로 연결됩니다. 물의 순환과 비슷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닷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며 구름에서 비가 내려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가 목격하는 건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약속이 서로를 떠받치는 거대한 신뢰 네트워크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은행의 화폐 창조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의 공급을 살펴봤다면 이제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해 봐야겠죠. 세계 금융의 흐름을 지도로 그려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모든 자금이 마치 거대한 중력에 이끌리듯 한 지점으로 모여듭니다. 바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블랙홀로 말입니다. 금융기관들에게는 안전성이라는 가치가 수익률보다 우선합니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지켜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준비해야 하며 연금기금은 수십 년 후 연금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들에게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확실성을 추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 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일일 거래액은 약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하루 전체 경제 활동량보다 큰 규모죠. 왜 이토록 많은 돈이 미국 국채를 사고 팔까요? 답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유동성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정도를 뜻하는데 국채는 언제든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요. 현금과 거의 동일한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이자 수익까지 제공하는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규제의 영향력입니다. 각국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게 안전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강제합니다. 2008년 금융대란 이후 만들어진 국제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위기 상황 대비용으로 고품질 유동자산을 갖춰야 하는데 여기서 최고 등급을 받는 게 바로 정부 채권입니다. 규제가 자금을 국채 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셈이죠. 보험사의 경우는 더욱 명확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손실 위험이 있으니까요. 반면 국채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미국 보험사 자산 중 채권 비중은 62%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은행들도 이 순환고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연준의 경우 2024년 현재 약 4조 6천억 달러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국채를 대량 매입한 결과죠.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가로 새로운 화폐가 시장에 공급되고 이 자금은 다시 금융기관들을 거쳐 국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 통화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액 상당 부분을 달러 자산, 즉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축 통화란 국제 거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폐를 말하죠. 최근 들어 변화가 일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의 주요 해외 보유국입니다. 이런 구조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통해서도 강화됩니다. 개인들의 여유 자금이 안전한 단기 금융 상품에만 투자하는 펀드로 흘러가고 이 펀드들은 다시 단기 국채나 채권 담보 대출에 투자합니다. 2024년 미국의 이런 펀드 규모는 6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들이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정부 관련 채권입니다. 결국 개인의 예금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자금 운용, 보험과 연금의 자산 배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리고 각국 정부의 외환 보유액까지 모든 자금의 흐름이 국채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숨겨진 지도죠. 국채는 금융 시스템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자금이 정부 채권으로 몰리면서 정부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넘쳐나니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쉬워진 셈이죠. 이는 마치 중독성 물질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정부들이 채권 발행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정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모든 구조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신뢰라는 것은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1971년 8월 15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적 결정 중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한 문장을 발표했죠.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시 중단한다. 이 한마디가 세계 경제의 DNA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봉인된 상자를 연 것과 같았죠. 그 이전까지 세계는 1944년에 만들어진 브레튼 우즈 체제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했습니다. 달러는 금과 연동되고 다른 나라 화폐들은 달러와 연동되는 구조였죠. 금 1온스는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고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언제든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화폐 발행에 물리적 제약이 있다는 뜻이었죠. 금 보유량만큼만 돈을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대마에 빠졌습니다. 베트남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동시에 국내에서는 대규모 복지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급증했으니까요. 정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금 보유량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의 의심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종이로 우리의 금을 가져간다며 공격적으로 금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실물 가치 없는 종이 돈으로 다른 나라의 진짜 금을 가져간다는 비판이었죠. 실제로 1960년대 후반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일이 급증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닉슨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금 교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순간 화폐는 더 이상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정부의 신용과 약속만이 화폐 가치의 근거가 되었죠. 이를 명목화폐 체제라고 부릅니다. 명목화폐란 금이나 애인 같은 실물이 아니라 정부의 신용만으로 가치가 보장되는 화폐입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금 보유량이라는 물리적 제약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부채 확대의 브레이크가 크게 약해진 겁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4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였죠. 하지만 2025년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5년 만에 9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도 함께 커졌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정부 부채는 모두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명목화폐 체제로 전환했으니까요. 정부들은 복지 확대,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렸고 금융기관들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채권들을 안전자산으로 여기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닉슨 쇼크는 단순히 정부 부채만 늘린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신용 시스템을 바꿔놓았죠. 은행들도 더 적극적으로 신용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금 본위제 하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늘리려면
결국 금 보유량이 뒷받침되어야 했지만 명목화폐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만이 제약 요인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레이건 정부가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생산해서 결국 경제가 커진다는 이론을 내세우며 대규모 감세와 국방비 증액을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었죠. 만약 근본 위제였다면 불가능했을 정책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 시스템의 위력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 연준은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로 수조 달러를 공급했고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본 위제 하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각국 정부가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을 단행했으니까요. 미국만 해도 2020년 한 해에 3조 달러가 넘는 코로나 대응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돈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었고 연준이 이를 뒷받침했죠. 결국 1971년의 그 결정은 현재 430경 원 부채 시대의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닉슨이 금 교환의 문을 닫은 그 순간 정부들은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마치 마법의 지팡이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닉슨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후 세계는 부채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국 정부들은 빌린 돈으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돌을 금으로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돈을 빌려서 쓰는데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현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1980년 미국의 GDP는 2조 9천억 달러였고 연방정부 부채는 9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부채 비율로 따지면 GDP의 31% 정도였죠. 그런데 2007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GDP는 14조 5천억 달러로 5배 늘었고 연방정부 부채는 9조 달러로 10배 늘었습니다. 분명 부채가 더 빨리 늘었는데도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마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승수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승수효과란 정부가 1원을 쓰면 경제 전체에는 그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가 빌린 돈을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면 건설회사가 수익을 얻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습니다. 이들이 다시 그 돈으로 소비를 하면 다른 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나죠. 한 사람의 지출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1990년대 미국의 정보통신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국방 연구개발에 투입한 자금이 인터넷의 기초를 만들었고 이것이 나중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탄생시켰으니까요. 정부의 부채 지출이 민간 혁신의 토대가 된 셈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술들이 실제로는 정부 연구소나 국방부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더욱 극명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말, 공항을 전국에 깔았죠. 이 모든 프로젝트가 국채와 지방정부 부채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2000년 중국의 GDP는 1조 2천억 달러였는데 2010년에는 6조 달러, 2020년에는 14조 5천억 달러로 급성장했습니다. 부채를 늘렸지만 경제 규모가 그보다 더 빨리 커진 겁니다. 일본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신칸센과 고속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신칸센은 일본의 고속철도 이름이죠. 이 프로젝트들이 모두 국채로 조달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1968년 일본은 GDP 기준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 지위를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독일은 통일 비용을 부채로 조달했지만 동독 지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는 고속철도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이것이 나중에 기술 수출의 밑바탕이 되었죠. 이 시기 금리 환경도 부채 확대에 유리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19%에 육박하던 미국 기준금리가 2000년대에는 5% 내외로 떨어졌으니까요. 낮은 금리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었고 동시에 민간 투자도 활성화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나섰습니다. 금융혁신도 한몫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증권화 기법으로 다양한 자산이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증권화란 대출 같은 자산을 모아서 채권 형태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채권으로 포장되고 기업대출이 투자펀드의 자산이 되었죠. 이는 자금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성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현재의 부채는 미래의 풍요로 상쇄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1990년대 말 미국이 재정 흑자를 기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채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당시 전문가들은 신경제라는 용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정보혁명으로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향상되어 과거의 경기 순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으니까요. 경기 침체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들도 부채를 늘려가며 투자와 소비를 확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고 부채는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1980년 GDP의 48%에서 2007년 9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황금빛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부채의 황금기가 저물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법이 끝나고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왔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금융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었으니까요. 미국 정부만 해도 은행, 구제금융, 자동차 업체 지원, 경기 부양책 등으로 수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모든 돈이 새로운 부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부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정부 부채는 주로 성장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인프라, 교육, 기술 개발 등 미래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 쓰였죠.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위기 수습과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성장을 만들어내는 투자가 아니라 붕괴를 막는 응급처치가 된 겁니다. 그리스 사태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10년 그리스 정부가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긴축 정책이란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서 재정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24% 축소되었고 청년 실업률은 58%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임금은 28% 하락했고 연금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독일과 영국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시내에는 빈 상가가 줄지어 섰고 노숙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고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부채 위기라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시기를 유럽 부채 위기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꺼진 이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매년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사업을 늘렸죠. 추가 경정 예산이란 이미 정해진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의 258%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재정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채의 93% 이상을 일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아서 은행과 연금기금에 넘쳐나는 자금이 모두 국채로 향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가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 교량, 상하수도 시설들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토모카크는 인프라 현황을 D등급으로 평가했고 개선을 위해 4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추가적인 정부 지출에 반대했고 민주당도 재정 건전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1년에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놓고 의회가 막판까지 대립했고 결국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균열을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고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들은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지원책을 펼쳐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한 해에만 재정 적자가 3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평시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죠. 문제는 이런 지출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되었고 물가 상승 압박으로 금리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선진국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약화되었죠. 과거처럼 성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부채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마법이 풀린 거죠.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부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빌린 돈은 갚아야 하니까요.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430경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 앞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마법이 끝난 후 세계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응답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하고 SWIEFT라는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통신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퇴출시켰죠. 하지만 이 조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도 언젠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나선 겁니다.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위안화 결제 협정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는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2024년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은 4.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달러 대신 루피와 루블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루피는 인도 화폐고 루블은 러시아 화폐입니다. 인도 정부는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주요 신흥국들도 자국 통화 간 직접 거래를 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러시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량이 1,050푼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였죠. 중국 인민은행, 러시아 중앙은행, 터키 중앙은행 등이 앞다퉈 금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왜 갑자기 금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은 어떤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중립적 자산이니까요.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할 수 있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대신 금을 늘려서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했던 겁니다. 2024년 금 가격이 27% 급등한 것도 이런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암호화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면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실험적 단계이지만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죠. 위안화 프로젝트는 더욱 본격적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위안화는 2024년 현재 거래액 7조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는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의미했습니다. 만약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된다면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유럽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럽연합은 중요 원자재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였죠. 이런 변화는 미국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의 최대 해외 보유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이 보유량을 줄이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21년 1조 1천억 달러에서 2024년 7천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대신 이들은 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 이후 달러 자산을 대부분 처분하고 루블, 위안화, 금으로 외화 보유액을 재편했죠. 2024년 기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8%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러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56% 이상이 달러이고 국제 무역 결제의 82%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탈달러화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안화는 아직 자유롭게 교환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가 강하니까요. 루블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경제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금은 거래 비용이 높고 보관이 어려워서 일상적인 국제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변동성과 확장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의 통화가 지배하는 체제에서 여러 통화가 공존하는 질서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부채 순환 구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줄어든다면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테니까요. 이는 결국 430경원 부채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제국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가운데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6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로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기준금리를 불과 18개월 만에 5.5%까지 올렸죠. 이는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9.3%를 기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전 세계 부채 구조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미국 정부 자체였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정부가 부채에 대해 지급하는 순이자는 연간 약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는 국방비보다도 많은 금액이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연간 이자 지출이 2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5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부채 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10년 국채 금리는 2021년 0.5% 수준에서 2023년 4.8%까지 치솟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정부 부채가 GDP의 142%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런 금리 상승은 재정에 치명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국가들도 이자 부담 증가로 긴축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형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토지 매각 수입에 크게 의존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 수입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대신 부채는 102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약세 압력이 심화되고 있으니까요. 2020년 엔화는 달러 대비 2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정부 부채가 GDP의 258%에 달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2년 리즈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영국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결국 정책을 철회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죠. 이는 재정 정책이 더 이상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판까지 대립했고 결국 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부채 한도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일 720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서 더 높은 금리로 재차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기업 사채 규모만 1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존보다 두세 배 높은 금리로 재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들의 삶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에서 7%로 올라가면서 주택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3년 미국 기존 주택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금리도 올라가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4년 4분기 기준 GDP 대비 89.3%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가 97.8%로 1위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뒤를 따르고 있죠. 더 큰 문제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바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니까요. 한국은행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선뜻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를 GDP 대비 78%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 과정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금리 시대에 축적된 과도한 부채와 위험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그리고 연착륙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연착륙이란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대규모 부채 조정 과정은 보통 10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430경원의 빚더미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430경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는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현대 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1971년 금본위제가 끝난 이후 55년간 지속되어 온 부채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확산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거대한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2025년 상반기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실생활 결제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화폐와 부채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통화 정책을 더 정밀하게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때 특정 계층에게만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거나 물가 상승 압박 시 소비를 제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경제 개입이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 통화 질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절대적 패권은 약화되고 있지만 완전히 대체할 만한 통화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위안화, 엔화, 유로가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다극화 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 원유, 핵심 광물 등 실물 자산의 중요성도 다시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화폐에 대한 신뢰보다는 실물 자산의 가치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금 가격이 27% 급등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도 부채 구조를 바꿀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AI가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한다면 같은 경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세수 구조와 지출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있습니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을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만듭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연간 4조 2천억 달러의 청정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글로벌 변화 속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GDP 대비 89.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서 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정부 부채는 GDP의 4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향후 재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의 22%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위험 요소이기도 하죠. 외국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중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고정금리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비상자금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자산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정 통화나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적절히 섞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변동성이 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와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부채 만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죠. 정책 당국도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무제한 부채 확대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430경원의 세계 부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무한 성장에 대한 믿음은 환상이었고 모든 경제 주체가 더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부채는 무엇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인가요? 전세자금 대출인가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변동하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빠르게 다음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